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저희 3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영 선생님, 정의진 선생님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반부에서 이론적으로 강의로 다루고 있는 책이 저희 바른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이트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에 앞서서 그 이전 도덕심리학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그런 진술이 책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도덕 발달 심리학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제 그리고 콜버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난주 1교시 콜버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버그와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구분되는 입장을 가지는 튜리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3교시가 되었을 때는 스웨더 이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스웨더가 인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펼쳤기 때문에 좀 서양적인 맥락과는 다른 동양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론적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윤리적 상대주의 부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마 기술윤리적 상대주의와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로 제가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논제들을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번 3주 1교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이전에 제가 2주차 3교시에서 이야기했던 그 윤리적 상대주의의 구분,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난주 3교시에 다루었던 내용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걸 1교시에 하고요. 그 다음 2교시에 읽던 부분을 또 이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리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윤리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윤리학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두 분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이제 중등학교, 그 중에서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등학교에는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게 되겠고요. 저희 윤리교육과 관련한 선택 과목이 지금 현재 2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공부하실 시기에도 있었을 겁니다.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현재는 이렇게 2과목이 윤리 관련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윤리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 그리고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들 입장에서 좀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사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률 1위가 저희 윤리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었던 윤리와 사상, 이것도 한 4위권 정도 선택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공고하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선택률 1위 과목에서 1번 문제로 항상 정형화돼서 출제되고 있는 게 윤리학의 분류와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학 분류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정도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학부에서 서양윤리와 관련되는 내용 강의 들으실 때 한 번쯤 접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주차에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서 OT 이야기 나눌 때도 한번 언급되었었던 개념이고, 아마 지난주에 3교시 강의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이파이라고 하는 개념어를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여러 가지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사이언스, 과학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필로소피, 철학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축으로 두고 윤리학 또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싸이부터 살펴보면 좋겠죠? 과학적 윤리학이다. 과학적 윤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의아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와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도덕적 가치와 관련되는 여러 내용들을, 이건 철학의 하나의 분과일 텐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우리가 철학의 분과를 살펴보면 참된 존재란 어떤 것인가? 존재론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참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식론이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루는 가치론이 있겠죠.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주요한 분과들 중에서 특히 세 번째 가치론 안에 윤리학이 들어가 있죠. 윤리적 가치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철학적인 주제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게 연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 있죠. 자연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으로 관찰을 하겠죠. 관찰한 대상을 토대로 해서 실험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자연 속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규명해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관찰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가치 개입적인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분명히 가치 중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관찰을 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윤리학의 종류 중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윤리적 관행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조사해서 A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 B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이 옳다고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더라. 장소로 보자면 이렇게 A 지역, B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겠고요. 시대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고대 어떤 시기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옳다고 믿고 있었더라.
중세에는 어땠더라? 근대에는 어땠더라? 현대에는 어땠더라? 이 시대와 공간이 당연히 서로 접목될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서로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윤리적 관행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있는 그대로 쓰고 서술하고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학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윤리학을 기술 윤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테크니컬한 측면의 그런 기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디스크립티브한 것이죠. 단순히 서술하고 묘사하고 기술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인류학, 여기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문화인류학이 다양한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라든지 문화, 이걸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었잖아요. 그런 방식도 당연히 기술윤리학에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콜버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콜버그가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 질문을 던져두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는 이유를 잘 분석을 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요 정도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관찰한 결과를 단계로서 서술하는 것이죠. 콜버그의 방식의 도덕 발달 심리학도 기술윤리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간고사 이전까지 주된 텍스트로 다루고 있는 바른마음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 이 사람은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윤리학이라든지 도덕심리학 속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뇌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fMRI, 그것으로 우리 뇌를 찍어버리는 것이니까 정말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술을 시도하는 거죠. 이런 최근의 뇌과학의 연구 성과 도입 시도도 다 기술윤리학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교육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 또한 내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과학적 윤리학은 기술윤리학, 이게 가장 특징적인 사례이고요. 그 다음 2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철학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윤리학. 지구상에 여러 존재들이 있죠. 생명체 제외하고 무생물도 존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생명체로 한정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 존재 중에 인간만이 발달한 철학,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던 중요한 매개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도로 발달한 상징 체계인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철학이 발달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철학의 중요한 매개물이 언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언어. 특히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언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옳음 내지 그름과 같은 윤리적인 용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옳음 내지 그름과 같은 윤리적인 용어들. 다른 것도 많죠. 좋음, 나쁨, 선, 악, 이런 윤리적인 용어들, 이것을 철학적으로 살펴보고 규명하려고 하는 게 철학적 윤리학의 입장인데요. 이 윤리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적 윤리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이 여러 가지 언어들 있죠? 오름이나 그름과 같은 언어들, 이런 언어들의 개념을 명료화하자. 이런 언어들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들 이제 학교에서 요즘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성적 산출하는 방식의 평가는 하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그 학생들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정 과정 속에서 평가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실제 이 교사가 수립한 평가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목적을 달성했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메타 평가라고 표현하죠. 무엇인가의 상위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제대로 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 그럴 때 메타, 상위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지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거. 메타 인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방식에서 메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과연 어떤 것이고 정말 학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그 개념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메타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메타라는 표현이 사용된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 아테네 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하죠. 제일 처음에 자연 철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서 사람들 관심사를 자연의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윤리 문제로 관심사를 전환시키고자 했던 소피스트와 같은 그런 인물들도 있겠고요. 이 소피스트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 영혼의 올바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보편적인 선이라든지 정의, 도덕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들이 있죠. 이 소크라테스의 학통을 이어받아서 이성적인 판단하는 걸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잖아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그리스 아테네 시기의 철학적 논의, 윤리적 논의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논의가 이제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중세에는 특히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 지배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후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이론적인 근거들을 이전의 사상들을 통해서 좀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중세 전반부에서는 플라톤의 사상 가지고 와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중세 후반부로 넘어가면 아퀴나스와 같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활용해가지고 그리스도교 윤리사상을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그 전부터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플라톤의 저작은 사실 좀 대화편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유려하고 문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읽어왔다고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사막 쪽에서 굉장한 책들이 막 발굴되기 시작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었고요. 방대한 학문 분야의 여러 가지 책들을 엄청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플라톤이 대화편, 문학적인 글을 썼다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글을 씁니다.
대학교 강의 노트처럼 딱딱딱 갈라지게 장과 절의 내용을 제목을 달고 굉장히 세밀하게 써나가거든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건 윤리학과 관련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올 때 피지스, 그 책들이 강의 노트 형태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본문 앞에 제일 처음에 표지의 제목까지 다 붙어져 있었다고 해요. 피지스, 자연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발견되어져 나온 책에 표지가 유실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제목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자연학 이후에 발견된 책이다 이렇게 해서 메타피지스, 우리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많이 지금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래가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무엇 이후의,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됐던 메타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 상위에서 살펴본다,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철학적인 언어들, 윤리학적인 언어들,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료하게 상위에서 살펴보고 서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주장했던 것이 메타윤리학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옳음-그름이라고 하는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건 메타윤리학과 동일한데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지금 당신이 판단하고 있는 이 옳은 행위가 왜 옳은 것인지, 그르다고 하는 이 행위가 왜 그른 것인지 정당화하는 근거들을 이론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이죠. 이 언어들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하나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옳은 행동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도덕적 내용들의 목록을 모아둔 걸 보통은 규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옳음, 그름과 같은 윤리적 언어들이 왜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정당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윤리학의 입장을 규범, 윤리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규범 윤리학. 자, 여기서 끝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그 윤리적 상대주의 말씀드릴 때 기술윤리적 상대주의가 이 부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범윤리적 상대주의가 이 부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하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기술윤리적 상대주의의 여러 논제들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평서문 서술하는 그런 문장으로 다 끝이 났었죠. 반면에 규범윤리적 상대주의의 논제들, 이제 자기 관습은 따르고 다른 관습은 관용한다. 아마 관습주의 관용 논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기 관습은 따라야만 한다. 다른 사회의 관습은 관용해야만 한다. 규범은 무엇 해야 한다는 당위 진술로 끝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규범윤리적 상대주의 또한 뭐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 진술의 논제로 끝난 것이다.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수업했었던 그 윤리적 상대주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윤리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 윤리학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내용을 크게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옳음이나 그름과 같은 규범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하는 한 가지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큰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생활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접목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실천적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논의가 조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 규범윤리학의 서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소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 주 교재 내용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